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비스 대표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긴급진단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요즘 같은 시황에선 부동산 얘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만큼 또 이제 기조가 군집행동도 랩인무리처럼 지금 다 폭락론이나 아니면 왜 떨어지냐, 얼마만큼 더 떨어지냐, 이제 이런 것들이 대세인 그 현재 분위기인 상태에서 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에 이분 모셨습니다. 이분하고 인연은 제가 15년도인가요? 서울경제 이전에 기센 부동산 할 때 이분이 쓴 글을 보고서 제가 처음 방송을 부탁을 해갖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때 모실 때는 하나금융투자의 그 최상욱 애널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계시고, 작가님이 제일 편하대서 작가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실 분입니다. 최상욱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상욱입니다. 지금은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대외 활동이나 책을 낸다던가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그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부동산 시장을 조사 분석하는 연구 자료를 많이 냈고, 16년부터는 부동산 관련 책을 냈는데 14, 15년에 썼던 글들이 이진우 대표님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기센 부동산에 출연하면서 2년이 돼서 지금은 그냥 사이좋은 형동생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그 출연 요청이 와서 또 흔쾌히 이제 나오게 됐고, 맞아요. 오늘 얘기하는 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상욱 대표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경제학파 할 때 서강학파 무슨 학파 이렇게 얘기하듯이 부동산 이제 진단하는 전문가 부류가 이제 몇 부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엔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뭐가 최초였냐면 그 애널로 다져진 수많은 통계와 자료를 시장과 접목시켜서 네. 체계화 도식화 내지는 그걸 체계는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애널이 처음으로 이제 스포라이트를 받기 시초를 연 게 아마 최상욱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제 기억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이상우 씨나 아니면 홍춘욱 씨나 이제 여러 유명한 전문가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하여튼 그 증권계에 갖고 있는 그 기업 분석을 한 걸 부동산 시장이랑 조인을 시켜서 접목을 시켜갖고 체계화, 도식화, 설명화를 했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시작은 좀 정량적이고 계량적인 그런 얘기를 먼저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시장 분석하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분석하면서 배우는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 2020년에 시장 전망할 때는 또 제가 틀렸었고, 네, 상렬이 틀렸었고. 맞아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지금 시장 분위기랑 설명하는 데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도 주택가격 모형 주택가격이 어떤 변수로 움직이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 그게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요즘 이런 시장 분위기가 됐고, 이게 언제 정도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순차적으로 쭉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왜 그 정책 변수가 그렇게 이 종속 변수가 될 만큼 그 굉장히 많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예측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어요. 금리라든지 네. 디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초강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킹달러 여러 가지들 나와서 이 상황이란 부동산이 무너지는 게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요즘인데, 가장 중요한 이제 부동산 산업이란 자체가 그 단일 산업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 복합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산업이다 보니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조금 더 만약에 구조조정 내지는 뭔가 그 자정을 해야 한다면 연착륙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추경호 부총리도 그런 발언 하셨으니까요. 예. 그분 발언이 자산 가격이 고평가돼가지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그리고 한 10% 정도 떨어지는 게 자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 PIR이 소득 대비 이제 가격 배수인데 그게 원래 안 유명하다가 원 장관님이 많이 쓰시니까 이제 PIR로
가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PIR을 언제 처음서부터 우리가 중위 가격 얘기할 때 PIR을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도 가끔 썼었어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래서 고점이다, 거품이다라는 얘기는 장관위에서 더 지금 화두에 오는 것 같아요. 네, 국토정책 총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18배여서 네. 장기적으로 10배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관로 열고 한 40%를 그럼 빠져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게 사람들한테 좀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거시경제 환경이랑 이런 게 다 사실 다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럼요. 사실 주택 가격을 설명하는 그 모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반도체 가격에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반도체 가격은 또 설비 투자랑 그 수요에 따라서 또 기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설비 투자 사이클이랑 반도체 가격을 매일매일 주시하면서 그 앞단은 원자재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좀 더 상관계수가 높은 이제 그런 키 팩터들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전에 핸드폰 판매나 이런 부분은 다 무시하고 결국은 얘가 반도체 회사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얼마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수급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사지 말지 좀 결정을 하거든요. 예. 일반 개인들은 국민주니까 편하게 사지만 실제 그거를 오래 봤던 선수들은 그런 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부동산도 비슷해서 부동산도 그냥 매크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되게 마이크로한 영향을 되게 받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도 원화 표시 자산이니까 한국 경제 영향을 받죠. 당연히. 네, 그래서 한국 경제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늘 플러스로 나와요. 한국이 2% 잠재 성장률 국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명목으로라도 2%는 계속 꾸준히 올라서 그래서 결국은 한 5년, 10년 지나면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특별한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도 장투하면은 돈 벌고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개인이 돈 모아서 집 사놓고 살다 보면은 한참 지나 있으면은 정도 차는 있지만은 좀 이자비는 다 내고도 자산 차익이 나서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한 꼭지가 있고요. 다만 경제 성장률이 크게 위축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는 예를 들면 IMF 때라든가 막 마이너스로 간다거나 글로벌 금융위기 언저리로 저희도 좀 충격을 받는다던가 뭐 2020년에 코로나 때 살짝 그렇게 갈 뻔했는데 저희가 부양책 써서 말아 올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GDP가 영향을 받는 특정 연도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성장률은 상수.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장기 투자할 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아까 또 공급 얘기하셨는데 수요하고 공급이라고 그 보면은 되는데 공급은 말 그대로 집을 짓는 건데 이 집도 뭐 타입도 있고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20평이냐 30평이냐 40평이 더 필요하냐 그런 수급도 맞춰야 되고 또 도심이냐 신도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게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등등 그런 주거 타입도 있고 그게 적절히 공급되는지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근데 또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좀 있는지 그러니까 소득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뭐 줄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수급을 좀 맞추는 거고 그래서 수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한테 수요 촉진 정책을 좀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이 좀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공급 확대하면서 이제 수급 밸런스를 맞춰 가서 웬만하면 이 수요 공급도 좀 웬만하면 잘 맞아 떨어지긴 하거든요. 이게 수급이 그 자체가 두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대출과 금리라는 건데 이 대출과 금리라는 거는 저는 예전에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간과한 부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출과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지 좀 몰랐었고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7.24 때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는 형태의 정책을 LTV 50%, 70% 열어줬었는데 그게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갖는 정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97년도 IMF 때 그때 IMF 때 한국이 이제 완전 휘청휘청 거리니까 가계가 상대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아가지고 기업이 부채 비율이 GDP의 110%가 넘어가는데 지금 터져버렸으니까 가계를 보니까 가계 너네는 GDP 40%밖에 안 되네 대출이 그러니까 너네 그 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좀 늘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98년도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런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가 그 전까지는 주담대를 안 받고 있다가 그냥 전세 끼고 갭 투자나 하고 있었는데 전세가 사금융이니까요.
근데 은행에서 담보대출 제공해 주니까 이제 자가로 집 살 때 대출 받고 집 사도 되고 전세가가 낮으면 그 위에 또 대출 추가로 얹어서 해도 된다거나 등등 구매력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정략적인 그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좀 휘청하면은 가계를 쓰는 형태로 그래서 98년, 99년에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저 담보 없는데 하니까 그럼 넌 신용으로 빌려라 해서 카드 열어줬던 거고 이게 2002년쯤에 한번 터졌고요. 맞아요. 근데 이때 일부는 터졌지만 지금도 막 연끌족들 피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계 전체는 이 기간에 돈을 엄청 벌어버려요. 부동산을 사들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경기, 수요 공급, 대출이라는 그게 세 가지고 정책은 여기 좀 녹아 있는 건데 정책과 수요 공급과 대출을 정책이 어느 정도 커버하게 되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 종속 변수 세 가지 중에서 네. 2번, 3번 정책 변수가 모든 거를 상쇄하고 시장을 경기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금리 인상이 이렇게 매머드급 그 어떤 충격을 줄지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사실 내리 올랐지만 그 면면을 뜯어보면은 다 색깔은 달랐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2014년에는 뭐 예를 들면 대구가 먼저 올랐다가 또 15, 16년에 경기도 분양시장이 좋아지니까 경기도가 좀 좋아졌다가 14년에 9.1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신도시 더 이상 짓지 않겠다 얘기를 하니까 신도시 안 짓는구나,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위축되는구나. 724 발표하니까 대출도 70으로 열어주고 그다음에 구도심의 재건축 3대 규제, 안전진단, 재초안, 초과익 환수제 다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다 풀고 이러니까 2017년부터 막 구도심이 꿈틀꿈틀 되거든요. 공급이 없는데 구도심에만 주택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구도심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2017년부터 서울시가 랠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때 서울시가 빡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동네는 다 죽어가지고 서울시 올라가는 것만 막 쳐다보고 있었는데 서울시 올라갈 때도 그때도 또 정책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이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게 있어갖고 85제곱미터 국민주택 평형만 주임사 등록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도 대형평은 안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소형주택 위주로 막 올라서 34평이랑 45평이 막 붙어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소형주택만 막 가니까 당시 언론들이 이 1인 가구가 득세하니까 소형주택이 강세다 이러면서 전부 중소형만 지자 완전 곡학 그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요. 사실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장해가지고 투자 수요가 쏠리면서 소형주택이 강세로 간 건데 그래서 그때 송도나 세종시는 완전 버려졌는데 송도는 38평 이상의 대형평이 많으니까 주임사 등록이 안 되고 세종시도 38평대 대형평이 베이스가 많으니까 그 등록이 안 돼서 주임사 그때 85제곱미터까지 네, 중공급 임대주택 등록할 때 85. 그래서 서울에도 여기 저도 이번 주에 금호동을 갔다 왔는데 그 성도구 금호동에 가면은 25, 34, 45평 세 개가 같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25, 34가 45에 거의 붙어요. 2018년도에. 그러다가 2018년 말에 뭐 9.13을 발표하면서 주임사 혜택을 없애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그러다가 2020년에 710이라고 다주택자를 완전 옥죄는 어마어마한 세제 패키지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똘똘한 채가 된 거죠. 그러니까 19년 말부터 똘똘한 채가 돼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다주택자 중심이었는데 중간에 똘똘한 채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고 똘똘한 채로 전환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대형 평형 가격이 이제 막 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수급 문제가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14년도, 15년도부터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중소형 공급만 8호 이하가 제일 강세였기 때문에 공급이 대부분이 그거로 공급을 했고 중대형이라고 하는 40평, 50평 때는 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소형의 강세가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퍼 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차피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를 거였는데 중소형에 치이다가 자연적으로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거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 거지. 맞는데 그게 좀 증폭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1인당 주거 면적이 11평밖에 안 되니까 13평 OECD 평균으로 갈 수밖에 없고 4인 가족은 45평이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34평에 4명 사는 힘들지 않냐고. 너가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 13평은 필요한데 10평에 박아놨으니까 그건 좁은 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가니까 결국은 대형평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제도가 그걸 증폭시킨 거죠. 제도가 좀 증폭시켰는데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래서 강세장의 면면을 뜯어보더라도 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그 기저 제일 중요한 게 그 2014년부터 19년 말까지는 어떤 기저가 있냐면은 9.1 대책이 만드는 그 가장 근본적인 기저가 공급 축소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을 써도 결국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가격을 잡을 수가 없는데 공급 정책으로 전환한 거는 18년 말부터지만 19년 3, 4월이 돼서야 3기 신도시 얘기했고 3기 신도시 당시 상당히 좀 거리가 멀어 보였으니까 지금은 뭐 공급이 당장의 공급은 아니니까 여전히 여유롭다 하면서 공급 정책으로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인 공급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공급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막 그 공급 앞에 장사 없다. 그렇죠. 그런데 살 거는 좀 쪼개가지고 지금 정책의 혜택을 보는 걸 사면 된다는 식으로 막 움직였고 막 규제를 하니까 막 법인도 만들고 등등 이런 걸 했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가 저희가 다 아는 2020년에 코로나 시국을 맞게 된 거예요. 코로나 시국을 딱 맞이하게 돼버리니까 2019년 12월 16 부동산 정책까지 발표하고 나서 완전 막 그 12, 16 부동산 정책이 15억 넘는 주택은 대출 중단 걸어버리고 맞아요. 9억 넘는 주택은 LTV 20%로 더 딱딱하게 하고 또 당시 1주택자들도 이제 막 갭 투자를 시작하니까 요즘 영끌족이라 불리는 1주택인 분들이 본인도 전세나 월세 살면서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저쪽에 갭 투자하는 형태가 막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 9억 넘는 집을 갭 투자하면은 너 전세 대출 회수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9억 이하 집을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9억 이하 주택군에 대해서 1주택 갭 투자가 살아난 상황에서 15억 넘는 초고가는 수요가 위축된 그런 12, 16 체제로 2020년이 된 거죠. 그래서 2020년 되니까 한 2, 3월에는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코로나가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2020년 5월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제로금리다 이제. 그래서 아까 경기랑 수요 공급이랑 대출과 금리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제로금리가 카드가 터지는 거예요. 2020년에. 저는 그 당시에 이거를 아주 세게 못 봤던 거고요. 금리가 그렇게까지 낮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론상 전세금이 무한대로 상승을 하는데 왜냐면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기 그렇죠.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빵 퍼센트로 돈 빌린다는데 100억을 빌려도 빵 퍼센트면 제가 빵원을 내는 건데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네. 그러면은 보통 한 3%대로 4%로 빌리다가 한 2.5%로 빌릴 수 있게 되니까 전세 6억이 9억 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순수한 주거 임차료 그 제 상환 부담액은 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6억에서 9억으로 갔지만 제가 4% 빌리다가 2.5로 빌리고 있기 때문에 별로 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근데 공교롭게도 20년 7월 말에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임차 시장이 한 번 더 그 증폭돼 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효과로 올라갈 거였는데 임차료 그걸로 한 번 더 증폭돼 버리니까 전세가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매매 전세 갭이 좁혀져서 투자 수요가 들어온 것도 있는데 자가 실수요도 대출 한 3.8로 받다가 이제 한 2.4로 받는 시대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뭐 한 몇 억 받다가 한 2배 더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버리지. 그러니까 자가랑 투자 수요가 모두 20년 말부터 완전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세 꼭지 중에서 밑에 있는 제로화 금리 시대, 저희는 제로 금리를 간 건 아니니까 0.25면 거의 제로지만 그 제로화 금리 시대로 가면서 그동안 공급 부족 테마에서 제로금리 테마로 넘어가면서 이제 2020년부터 완전 뿜어버렸던 거죠. 돈의 가치가 네. 하락되는 그 정도 충격을 조금 간과했다는 그런 측면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는 거는 그동안에는 좀 금리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게 아니라 뭐 98년도나 2014년처럼 대출 한도에 대한 좀 이슈였는데 가계대출을 만들어주고 LTV 50이니까 70이고 이랬는데 예. 그 한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금리까지 완전 바닥으로 빼버리니까 어마어마한 구매력이 폭발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주택 가격을 막 밀어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21년 말까지 나왔던 현상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뭐냐면 지금 너무 명백한 건데 그 금리 부분이 제로에서 소위 3% 중후반까지 일단 막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유동성이 한 방에 사라지면서 그렇죠. 그냥 이 이슈가 다른 경기나 수급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박원갑 선배를 만나서 박원갑 그 수석위원을 이제 방송을 찍었을 때 그 의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전에 부동산 침체 시장하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금리, 굉장히 높은 금리, 그다음에 수요에 블랙홀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서 금리가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수요가 없어지니까 네. 이런 부동산 이제 빙하기가 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그 최상욱 작가님께서도 비슷하게 보시는 거죠?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초강세를 이끌었던 게 제로화 금리로 인한 그 수요 폭발인데요. 지금은 그 정반대의 되돌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되돌림이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가 구매자의 구매력이 너무 위축이 돼서 맞아요. 실수요자도 일단 등장하기가 어렵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지난 2년 동안에 너무 높아진 전세 가격이 원복하는 역전세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22년 8월부터 임대차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그리고 21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임차료가 내리 오르다가 그렇죠. 21년 12월을 기점으로 올해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결국 금리 레벨이 결정해주는 임차료 레벨까지 내려갈 건데 이게 2년 전이랑 비교하면 역전세이기 때문에 역전세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역전세 장세가 올 것 같고 역전세란 말은 그럼 가격도 하락이란 말하고 전세가가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금흐름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고 2019년에도 역전세장이 잠깐 있었는데 2019년 역전세는 공급이 공급 때문에 많이- 생겼던 공급이 많이 거고요. 생겼죠. 예.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이러면서 한 그런 거고 거. 지금은 금리발 역전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1년 반 동안. 예. 그러면은 그럼 1년 반이네. 자,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3년 12월이 돼서 네. 21년 12월에 임차료가 정점이었는데요. 그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전세로 이사를 했고 제가 우리 단지 전세 최고가란 말이에요. 저 다음에 그때 저보다 높은 이사를 애가 안 때가? 나와요. 예, 제가 작년 말에 옮겼는데 제가 딱 그 할 때 전세가 최고가였고 가면서도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이 전세를 누가 낼까 했는데 11개의 전세가 풀이 있어가지고 제가 11개 중에서 골라서 왕처럼 들어갔어요. 그냥 전세 좀 봅시다 이러면은 전세 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그렇지. 그때가 11, 12월 넘어갈 때니까 예. 전세 입자를 못 구하니까 제가 전세 들어간다 하니까 전세 끼고 집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 제가 들어와야 딜이 끝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로 들어오라고 난리고 요즘도 전세 샤넬백 준다 난리잖아요. 그때도 샤넬백까지는 아니었지만 뭐라도 줄 거 전세금 막 깎아준다 1억에서 2억 깎아준다 막 이러면서 최 작가는 또 동네도 좋은 데로 갔잖아. 아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래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전세를 더 이상 못 끌어올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그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2% 예금 금리로 전세 10억을 두고 있는 어떤 임대인이 그러니까 2% 예금 금리였는데 지금 예금이 4%니까 그래? 그럼 나 5억만 받아도 4% 2천만 원, 10억에 2% 2천만 원 똔똔이네. 근데 10억에서 5억 빼는 건 좀 그러니까 뭐 10억에서 한 6억으로만 가도 나는 6, 4, 20에 2,400이니까 임대료 좀 더 늘어나고 명목 금액은 10억에서 6억 돼 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인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못 내려 이게 아니고 그냥 뭐 지금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그냥 이 정도 전세금이면은 환산하면 주거비가 너무 높으니까 뭐 낮추도 나도 예금에도 좀 과거보다 좀 버니까 10억에서 빼시죠. 올라갈 때는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갔는데 그 빼는 건 이렇게 빼니까 그러면은 이거 10억에 맞춰서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전세기 매매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갑자기 6, 7억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지. 역전세고 이 역전세장이 내년 말까지다 이런 말씀이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20년 코로나로 올라갔던 가격이 만약에 되돌림이 됐다고 친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럼 다시 수요 공급 테마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제 금리 이슈에 완전 함몰이 돼가지고 실제 이게 블랙홀인 건 맞고 근데 이거에만 너무 넋이 나가 있으니까 또 수급 밸런스 체크를 하는 사람도 이제 없고 그렇죠. 그냥 뭐 이제 다 공급 얘기만 그냥 금리 얘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